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희은 씨가 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그러라 그래 라고 돼 있어요.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은 완전히 제가 팬심으로 샀던 책입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에 양희은 씨를 좋아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주로 들었던 가수들의 노래가 이문세, 변진섭, 들국화, 네, 이런 분들이 부른 노래들, 그리고 양희은 씨의 노래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래된 가수지만 뭐 젊은 분들 요즘에 여전히 양희은 씨 좋아하죠. 특히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디스트 but 굿디스트라는 말 하는데, 오래됐지만 좋은 노래들, 양희은 씨의 노래가 딱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벌써 데뷔하신 지 51년째 됐더라고요. 양희은 씨는 저한테는 이모의 이미지로 남아있는데, 올해 나이가 벌써 70이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1집 앨범의 자켓 사진입니다. 1집이 1971년 9월에 나왔거든요. 이 앨범에 그 유명한 아침 이슬이 들어있었죠. 꽃다운 나이 때,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18살 때 가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꽃다운 나이 70세가 됐습니다. 이 꽃다운 나이 70세라는 건 이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전히 현역이죠. 아직도 라디오 DJ도 하고 앨범도 만들고요, 노래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꽃다운 나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정말 가능하다 싶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지금이 내가 제일 찬란한 때다 라는 말 하잖아요. 지금은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함정일 뿐인 거죠. 되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아름다웠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표현하면서 꽃다운 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과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제목이 그러라 그래인데, 이게 에세이집이고요, 길지가 않습니다. 244페이지 짜리입니다. 술술 읽혀요. 문장도 짧고요, 말하듯이 썼습니다. 직접 가사를 쓰는 분이라서 문장을 읽기가 상당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나이가 이제 50이 되니까 변화가 하나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점의 차이가 이젠 용납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예전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태도에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라 그래 라면서 살게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책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게 에세이집이다 보니까 내용을 전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목과 함께 최대한 요약을 해서 그 내용이 전달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제목은 무엇하며 이 좋은 날들을 보냈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을 관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네, 그런 재밌는 일화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참 전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세상 일을 좀 알게 되니까, 그리고 노래를 좀 알만해지니까 이젠 밀려나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리다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에 대한 글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양현 씨가 큰딸이에요. 큰딸과 엄마와의 관계, 네, 이걸 찬찬히 생각해 보게 하더라고요. 살갑게 대하고는 싶은데 매일 퉁퉁거리고 틱틱거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글도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내용인데, 다녀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저 노래만 남아서 세상 여기저기서 들리길 바란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은 제목이 사실 노래에 목숨을 걸지는 않았다,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형편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래를 해서 돈을
볼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아침 이슬 같은 명곡에 얽혀있는 사연들, 그러니까 김민기 씨와의 사연이 되겠죠.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인물들 많이 등장합니다. 송창식, 윤형주, 이종환, DJ 이종환 씨죠. 이런 인물들과 있었던 일들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창식 씨와의 일화는 끝부분에 가서는 정말 울컥하게 돼요. 이게 감정을 이입하고 나서 읽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 울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겁니다. 돈이 없어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턱대고 찾아가서 송창식 씨에게 난 노래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송창식 씨가 자신을 노래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익히 알려져 있는 일인데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2015년에 열린음악회라는 프로그램에서 송창식, 양희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는데 마지막 노래를 할 때 옛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울었다 라는 글이었는데 감정이입하고 읽으면 진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리고 3장은 어떻게 인생이 쉽기만 할까 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 챕터에서는 개인사가 얼핏 보입니다. 부모의 이혼, 새엄마의 등장,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가난, 네, 이런 양현 씨가 젊은 시절 겪었던 힘들었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글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일화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노래를 하는 무대를 보고 나서 친구를 통해서, 양희은 씨의 친구를 통해서 나 너 좀 돕고 싶다, 돈을 빌려주고 싶다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처음엔 이게 싫어서 거부를 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을 받고 싶습니다, 빌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자를 내라. 네, 근데 그 이자가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이제 좀 웃고 살아라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너처럼 힘들어하는 젊은이를 보면 도와줘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붙였답니다. 이게 이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양현 씨는 그 돈을 받아서 쓰고 나중에 원금을 앨범을 낸 돈으로 갚았다고 합니다. 3개월 뒤에 갚았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금은 다 갚았지만 신부님이 말했던 그 이자는 양희은 씨에게 엄청난 의무로 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말했던 그 이자라는 게 양희은 씨에게는 어쩌면 남은 세월을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4장은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주말마다 대중 목욕탕을 찾고 또 집밥을 만들어 먹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연애 이야기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혼을 받은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남편을 레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물성이고 상큼하다 남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애정이 뿜뿜 묻어나는 글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완견에 대한 글이 참 울컥하게 만들던데요. 미미와 보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년, 17년을 키우다가 떠나보낸 아이들이라고 해요. 보보가 먼저 죽었고 미미가 13개월을 더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미미도 많이 아파서 밥 먹다가 기절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든 녀석들을 주사를 맞춰서 보내는, 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게 미미를 이제 주사 맞히러 보내는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미미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보보 있는 대로 가라. 이제 떠나라. 더 아프지 말고. 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갑자기 미미가 이상한 애기 울음소리를 내더라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진짜 다 아는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별이라는 게 다 슬픈데 이렇게 반려견을 보내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제가 애완견을 키워보질 않아서 이런 거 잘 모르고 지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양현 씨는 지금 다시 개를 키운다고 해요. 처음엔 다신 못 키울 것 같았는데 다시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2마리이고 이름도 똑같다고 해요. 성격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못 키울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좋아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더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은 나답게 살면 그만이지 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여기선 뚜렷한 주관을 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양희은 씨 이미지가 할 말 다 하고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요. 주례를 썼더라고요. 결혼식 주례. 네, 여자가 주례를 선다는 거, 이게 참 특이한 일로 받아들여지죠.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뭐 가수 육중한 씨 등등등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주례는 오지혜 씨 부부였다고 합니다. 이건 뉴스로도 나왔더라고요. 특이하니까 그랬겠죠. 주례사 내용은 많이 안아주고 많이 웃고 서로 이야기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주례사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정을 이루는 일인데 왜 이걸 남자가 다 하냐, 여자가 주례사를 하면 할 말이 더 많다. 일리 있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양현 씨는 방송인으로서의 양희은, 가수로서의 양희은, 이 삶 말고도 나 양희은으로서의 삶도 열심히 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 챕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오래 묵은 사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내가 얻은 2사람이 있다. 진정한 친구가 나에겐 2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70평생을 살아보니까 딱 2명이 남더라 라는 거잖아요. 이 2사람은 어릴 때 만났고 내 청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내가 흔들릴 때 손가락질을 하거나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현 씨는 원래는 자신이 오지랖이었고 마당발이었다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친구가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양현 씨에게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그게 30살 때예요. 나이 30에 1981년에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석 달밖에 못 산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병명이 근육종양이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와서 위로랍시고 하는 말들을 들으니까 이게 사람 마음을 복잡하게 하더라라는 건데요. 2가지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쩌니 라고 위로를 하는데 내가 받는 느낌은 어쩌니, 난 아니라서 다행인데, 난 암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넌 어쩌니, 이렇게 말하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유형은 암 검사를 예약하는 친구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병문안하고 나서 혹은 병에 걸린 자신의 소식을 듣고 나서 암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 사람 다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친구라는 게 진정한 친구 한둘이면 족하다.
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허전하다고 해서 이놈 저놈 친구로 삼을 필요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진짜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의 변곡점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죠. 저자에겐 그 변곡점이 좀 일찍 찾아온 거죠. 30대 찾아온 겁니다. 30 나이에 암 수술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굳이 뭐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다른 형태의 변곡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식의 변곡점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변곡점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이든 타이든 변곡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독감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고독이라는 게 과연 나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린 유독 고독이라는 걸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밥을 혼자 먹는 사람 보면 왠지 안쓰럽게 보이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잖아요. 그리고 밥을 혼자 먹게 되면 나 스스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나 스스로가 받게 되잖아요. 요즘엔 좀 달라졌죠. 혼밥이라는 말까지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세월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엔 혼밥을 먹으면 저 사람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곤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엔 평균 수명이 짧았죠. 그땐 고독한 게 해로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한 50 정도 되던 시절엔 사랑 관계가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야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불쌍해 보이고, 네, 이런 느낌은 평균 수명이 50세일 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누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애들 말고 나이가 들면 고독감, 이거는 필수적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형제 자매가 떠나고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잖아요. 물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고독감이라는 거는 당연히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 싶은 거죠. 고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차이가 정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김정훈 씨가 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와 죽이 맞아서 쿵짝쿵짝 잘 놀 수 있는 그런 친구 한둘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친구 혹은 배우자, 네, 내 주변에 있는 그 진정한 나의 벗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도 언젠가는 내게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고독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나에게로 몰입하는 거다 라고 김정은 씨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책,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몰입하는 방법으로 마음 공부, 명상,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죠.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의 팔알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이런 말 우린 많이 듣고 삽니다. 그 소중해 보이는 관계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렇죠,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나에게 변곡점이 오면 그 헛된 관계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일찍 깨달으면 우리 삶이 참 달라질 텐데 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양혜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이슬로 시작을 했으니 그 다음 곡은 아침 이슬을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커서 풀기 힘든 숙제 같았다 라는 거죠. 지금도 이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라고도 묻고 있고요. 그저 담백한 찌개 같은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양희은 정말 우리 곁에 오래 남아서 함께 호흡하면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